김경래 최강 시사. 원구성 협상이 결렬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사실상 모두 맡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은 의회 독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갈등 상황은 이제 추경안 그리고 그 다음에 공수처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법을 고쳐서라도 시한 내에 공수처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입니다. 백혜련 의원과 함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야당은 이게 의회 독재다, 뭐 일당 독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 입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시작을 해보죠. 아니, 도대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진짜 18개 상임위원장을 우리 당이 모두 갖겠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사실 없었습니다. 아니, 네. 처음에 했잖아요. 그 원내대표가. 예. 협상용으로 한 얘기였는데요. 예. 네. 그런데 실제로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정말 알짜 상임이라는 7개의 상임위를 제시를 했고 거의 합의까지도 이르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진짜 마지막 어제 그 협상 그저께까지 그 과정을 보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거의 협상을 거의 마무리하고 갔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합의가 안 되고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무슨 여당의 일당 독재, 의회 독재라는 주장은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조영 원내대표하고 가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가 그 합의가 깨졌다. 이게 이제 그 여당 쪽의 주장인데 여기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여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구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실제로 이 합의 과정을 보면요. 주호영 원내대표, 원내수석, 그러니까 원내대표, 원내수석들까지 의장님 주재하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고 밤 사이에는 합의가 그 전날에는 굉장히 잘 진행되고 가합의문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의총도 열지 않았잖아요. 미통당이 의총도 열지 않았고 그냥 밤새 그것이 뒤집혀서 한마디로 안전한 협상 결렬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밤새에 어떤 사람들과 논의하고 그 결론을 내렸을까. 그렇다면 당 지도부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김종인 대표가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난번 협상 과정에서도 거의 비슷한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부, 뭐 구체적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니면은 이 협상이 이렇게 갔을 리가 없다. 이런 어떤 상황 논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저희가 그 분들이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호영 당내 기구를 본다 그러면 당대표, 그다음 원내대표 이 순서 아닙니까? 원내대표까지 거의 합의했던 것이 그렇게 하룻밤 만에 뒤집히는 거는 누가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이제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민주당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추경이 있고 오늘 법사위 얘기를 할 거니까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당장 발등의 불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인데 이게 지금 이해찬 대표가 법을 고쳐서라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백혜련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규칙을 바꾸는 거랑 또 다른 문제죠, 법 개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발의한 규칙에 대해서 미통당에서 마치 야당의 추천위원을 여당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려고 이런 규칙안을 냈다고 하는데요. 규칙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법인 공수처법에서 이미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칙이
법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네. 결국은 정말로 미통당에서 협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네.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을 개정한다는 게 그럼 어떻게 개정한다는 건가가 좀 궁금해요. 그럼 여당에게 추천권을 안 주겠다는 건지 이게 어떤 방침이에요 지금? 그거는 지금 아직 논의가 구체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여러 네. 가지 그것은 법률적으로 의결 종족수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추천위원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수처법에 7월 15일 날 출범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법정은 그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야당에서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이제 괴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장관과도 다르게 탄핵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단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정말 지난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네. 공수처가 과연 출범하는 것이 맞는 기구냐 예.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논쟁이 있었고 이혼 시비도 있었고요. 예.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됐고 그래서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네. 미통당은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통당이 초기에 제2일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사실 예. 걸었어요. 나중에는 좀 흐지부지 된 감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공수처 1호 공약으로 걸었던 공수처 폐지 자체에서 국민들에서 어떤 심판을 내렸습니까? 지금 네. 180석에 가까운 여당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국민들의 이런 심판에 대해서 미통당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께서 빨리 하라고 한마디로 손을 들어주시고 총선의 결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상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그 탄핵의 문제 같은 경우는 예. 헌법 개정 사안입니다. 탄핵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을 할 수 없는 것이 헌법 개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헌법 개정 자체도 또 미통당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으시잖아요. 네, 저희 만약에 헌법 개정한다면 저는 이 탄핵 안에 그 공수처장도 들어가는 것이 맞는 구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지금은 탄핵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명 추천위원회에서 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2명을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당에서 밀어붙인다고 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밀어붙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지금 추천위원 구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수처장 그 추천까지 해서 야당이 하나하나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야 되는 게 여당의 지금 숙제 아닌가요? 말하자면 밀어붙이는 것보다 그렇게 이제 야당은 생각하잖아요. 예. 저희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요. 네. 지금 유상범 의원님께서 낸 규칙안, 제가 낸 규칙안 다 통합해서 저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규칙안이 바뀌면요? 유상범 의원님께서 낸 규칙안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가 다수일 경우에는 의석수에 따라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한마디로 이제 야당 중에 교섭단체가 두 교섭단체가 있다면 다수인 야당이 한마디로 추천권을 갖는다 이런 의미가 강하고요. 그리고 추천된 의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재추천을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의석수에 따라 추천받는 것은 충분히 논의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재추천하는 경우는 그 기준이 굉장히 자의적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것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이 제출한 규칙 개정안도 사실 이제 교섭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국회의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도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크게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교섭단체가 현재로는 두 교섭단체밖에 그러니까요. 없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이 전혀 그 미통당이 원하는 한마디로 결과를 저해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칙을 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은 이해찬 대표 말대로 법 개정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죠? 일단은 7월 15일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고요. 또 네. 미통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추천하는 후보도 네. 미통당도 설득할 수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것을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통과된 공수처법에 지정되어있는 출범 날짜를 어기고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공수처를 만들려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고요. 네. 그 국민들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7월 15일 출범은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일단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는 보이는데요. 예, 또 예. 국회라는 것이 한순간에 또 풀리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수처법도 정말 4+1 협의체에서 지난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했고 또 순간적으로 또 합의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네. 최대한 하여튼 기간 안에 또 미통당을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7월 15일이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협의 과정이. 협의 과정은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근데 협의 과정이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면 법을 만드는 입법기구에 네. 존재 가치가 있을까 정말 의문입니다. 예. 이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이제 뭐 현실화 됐어요. 공수처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요거는 이제 슬슬 물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자질이라든가 뭐. 일단 여러 가지 자질이 필요하겠지만요. 네. 현재로서는 정말 네. 중립성과 독립성을 견지한 인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미통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것이 어떤 사법도둑질기구가 될 것이고 대통령의 친위기구가 될 것처럼 주장을 하시지만 네. 공수처의 기본 취지가 그리고 구성 방식이 가장 독립적이고 중립성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네. 우리가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도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제할 수 있는 인물로 네. 추천을 드릴 것이라고 국민들께도 약속드립니다. 예. 특별히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다른 얘기 잠깐 여쭤볼게요. 이제 법사위시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연일 그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당에 계신 뭐 정우천 의원 같은 경우에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또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혜련 의원께서는? 국회 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의원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홍천 의원님도 기본적으로는 검찰의 개혁, 네. 그리고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충정의 의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검언유착이라는 이 사건이 또 좁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추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추 장관 얘기가 있고 하나는 윤석열 총장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추 장관 얘기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측근 수사라서 이게 개입하지 않겠다, 지휘권을 넘기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뭐 본인이 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백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제 저희 법사위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전문 수사 자문단이 꾸려지고 또 수사심의도 지금 꾸려지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전문 수사 자문단 구성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전혀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수사 자문단 구성에서 지금 대검 부장들이 패싱을 당하고 윤석열 총장의 어떻게 보면 입김 아래에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제 추미애 장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알아보시고 저희 법사위에도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이 정말 이 검언 유착 사건은 최측근과 관련된 사건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수사의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검찰 내에서 굉장히 리더십의 그 타격이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서울중앙지검과의 불협화음이 계속 나고 있거든요. 네. 이 전문 수사 자문단의 구성과 관련해서 수사팀에서는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된 후에 것들을 구성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오늘 보도를 보니까 원래 이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추미애 장관에게 비판적이랄까요? 그런 글을 썼던 뭐 검사도 오히려 전문 수사 자문단과 구성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데 전문 수사 자문단은 구성은 맞지 않다는 글을 리플러스에 올렸다는 보도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가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의 이런 대처들이 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수사심의 한 사건을 가지고 전문수사 자문단이 구성이 되고 수사심의가 구성된 것도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진짜 앞으로 두 단위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수사팀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저는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에서 이제 기소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검사 출신이기도 하신데 이 검찰은 수사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권고적 효력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알아서 내려야겠지만 수사심의 이재용 부회장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수사심의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전문수사 자문단이 맞는 사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법리적인 문제가 복잡한 사건입니다. 배임이라는 범죄가요. 정말 이 법률 전문가들도 너무 그 법리가 좀 까다롭고 사안마다 적응하기 어려워서 정말로 고민이 필요하고 일견 보기에는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범죄가 되는 그런 사안들도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요. 그런 사안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전문수사자문단에서 오히려 했다면 또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보이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앞에 우리 송영종 의원하고 잠깐 얘기 마지막에 했었는데 지지율 얘기가 차기 주자 지지율 이야기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그게 멀었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먼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대선 기준으로 이제 1년 9개월여 남았고 그럼 이제 주요 정당들이 경선을 시작하는 시점 한 1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요 정치 이벤트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게 갑자기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예견된 것이 정해진 것이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일단 있어요. 부산시장 선거는 기본으로 하죠.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지금 뭐 2심, 3심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국회의원이나 기초단체 중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기소된 사람들이 있는데 확정 판결 나면은 재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어요. 4월 이 선거하고 나면은 본격 대선 국면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죠.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그 순위 있잖아요. 1위, 예. 2위, 3위, 4위. 이대로 대략 가나요? 과거를 보면. 자, 우리 과거를 한번 보죠. 예. 그랬던 적도 있고 안 그랬던 적도 있다. 뭐 하나마나 한 말씀인데 예.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지금 언급조차 안 되는 사람. 이 대선 주자가 대통령 말고 예. 최종적으로 대선주 한 서너 명 되지 않습니까? 예. 뭐 2명에서 3명, 4명 예. 그까지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 과거에 보면은 자 2012년 당선된 박근혜, 2017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정도는 그 이전에 한 5년간 거의 선두권에 있다 결국 당선이 됐어요. 5년 내내. 예. 두 사람 다 재수해서 당선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문 대통령은 2등 했다가 뒤에 한 번 더 해가지고 당선됐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앞 선거에서 한나라당 경선에서 탈락했는데 네. 사실 그때 여야 뭐 종합순위 이렇게 따지면 2등이나 다름없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상당히 다른 케이스지만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2등 했다가 다음에 1등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3등, 2등, 1등 이렇게 차례로 올라갔어요. 이러면 지난번에 2등 하신 분이 되게 설레려나? 근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좀 다르죠. 그렇죠. 자, 네. 노 전 대통령이 드라마틱하게 부상해서 여당 후보 선출된 이후에 지금 이거는 까먹은 분들도 많은데 네. 그게 되게 안 좋았었어요. 뭐 후보 사퇴해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아, 뭐 그렇습니까? 3등 뭐 이러다가 단일화 통해가지고 다시 쫙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당선은 안 됐지만은 2012년 안철수 돌풍이 약간 비슷하다. 굳이 따지자면은 예. 9월에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해서 나오자마자 뭐 1등, 2등 이러다가 단일화해서 실패를 했죠. 지금 보면요. 1위는 뭐 이낙연 그렇죠. 의원이죠. 그죠? 한참 동안 1등이죠. 예. 황교안 전 대표하고 1, 2등 이러다가 황 전 대표가 멀찍이 뒤처지고 네. 독주 체제 한 30% 이상 나옵니다. 이러면은 보통 그 말해요. 대망론이라는 게 있고 대세론이라는 게 있는데 대망론은 나도 한번 꿈꿔보겠다. 저 사람 정도는 꿈꿔볼 만한 거 아니야? 그보다 더 높은 게 대세론. 이대로 가는 거 아니야? 옛날에 뭐 이명박 대세론, 박근혜 대세론 이런 게 대세론이라고 했던 거죠. 네. 그러면은 이낙연은 대망론은 아니, 이미 이제 지나갔고 대세론. 대세론인가? 아닌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30이라는 숫자가요. 이게 전체를 늘어놓고 하는 거거든요. 양자구도로 가정하는 게 아니라 아하. 되게 그러네. 강한 겁니다, 사실. 양자구도로 가면 한 50 될 수도 뭐 있고. 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자, 그다음 이렇게 보면은 1위하고 꽤 차이는 있지만은 한참 동안 굳건한 2위 그리고 뒤에 한 3위 이하를 많이 따돌리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 그 3등부터는 뭐 고만고만 하다가 이제 엊그제 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확 올라왔죠. 예, 10% 가까이 나왔죠. 예. 그 이낙연, 이재명 이 두 사람은 원래 뭐 1등, 2등 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럼 이제 윤석열 내로라 하는 정치인들을 따돌리고 3등 그것도 두 자리 숫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구도 가정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뭐 수십 명 늘어놓고 이 중에서 한번 뽑아보세요 하는데 10%면 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은 정치인이 아닌데 네.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는 뭘까요? 뭐 짐작들 좀 되실 텐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치든 뭐든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의 상승은 반작용이죠. 추미애 장관이 제가 뭐 여기에서 그 잘잘못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할 바는 아니고 어쨌든 네. 추 장관을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이 압박이나 비판을 하면 할수록 올라간다. 네. 반작용. 그리고 그 갈등의 축이라는 게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그 유시민 전 장관을 타겟으로 하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권의 상징적 인사들이 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정치적 인물로 인식되고 앞서 그 여권의 상징적 인물들이 들어있는 사건에 대해서 추 장관이나 야당 의원들이 부당하게 압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윤 총장한테 쏠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순간적인 단기적인 이벤트성인가 아니면 쭉 앞으로도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윤 총장이 전에도 한번 쭉 올라왔다가 예. 본인은 뭐 나 정치 안 하는 사람이니까 빼라. 네. 근데 여론조사 기관이 그 말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높이 나오면 우리 쓴다 이런 네. 건데 이 작용 반작용 말씀드렸는데 이 국면이 계속되면은 여기서 뭐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은
꽤 유지될 겁니다. 순위권 내에서. 이런 어떤 구도가 유지가 된다면은. 네. 그리고 윤 총장에는 하나 더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주목받는 야권 주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보죠. 야권 주자 주목받는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야당 지지층 혹은 여당 반대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성일종 의원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 지지율 한 40% 이상 나왔고, 뭐 정당 지지율 봐도 여당에 비해서 뒤지지만은 뭐 20몇 %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워낙 있는데 마음 줄 데가 없다. 그럼 일단 주목받고 노출도가 높고, 여당이 저 사람 자꾸 때리는 거 보면은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지지를 줘놓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과거 황교안 전 대표 지지율 높을 때도 주목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제 조사 결과는 뭐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슬슬 대선에 일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7월부터 본격화될 건데 민주당 전당대회. 하면은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겁니다. 특히 이낙연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 대선 나간다라고 당연하게 다들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낙연 의원이 나오면은 당연히 다른 후보들이 아니 뭐 당신 대선도 나갈 건데 어쩔 건데라고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그 자체로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게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백종원 씨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름이. 그러니까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건의 눈이었습니다. 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정면으로 지금 항명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검찰총장이 지금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사팀의 얘기는 전문수사 자문단 구성 뭐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건데, 그것도 대검 입장은 또 다르죠. 이 수사의 기본도 안 돼 있다 지금 뭐 이런 입장이고요.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 출신이십니다. 이현주 변호사님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볼게요.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사 자문단, 전문 수사 자문단 이게 처음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죠? 예, 맞습니다. 2018년에 강원랜드 그 채용 비리 수사 외역 사건에서 처음 열렸었고 그 이후에도 2차례 더 열린 걸로 알아요. 그때 예컨대 강원랜드는 워낙 이제 유명한 사건이어가지고 취업 비리 사건은 그때는 이 수사 자문단이 제대로 역할을 했습니까? 그때도 그 양분함을 단장으로 한 수사단과 그 문무일 총장 간의 내용이 있었죠. 그 일단은 자문단 선정을 둘러싸고 대검에서 4명, 수사단이 3명을 추천하기로 했었는데 그 수사단이 올린 위원에 대해서 총장이 모두 비토를 하고 뭐 트집을 잡았다 뭐 이런 게 수사단 의견이었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4대3이 아니라 수사단도 포기를 해서 5대2로 갔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수사팀과 총장 간의 어떤 갈등 상황이었는데 자문단이 결국은 총장의 말을 손을 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일단은 구성 자체가 대검에서 선정한 위원이 다수였고,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풍문입니다만, 그 연수원 기수 29기인 김모 검사가 그 자문단 회의에 들어갔는데 자문단 분위기가 그러니까 미리 뭐 작정을 한 듯한 그러니까 그 검사 출신의 정관 변호사들이 마구 호통을 치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성의가 있다고 보느냐. 김우현 반부패부장이 정당한 수사 지시를 한 거 아니냐. 야단 맞는 자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혼이 나가서 뭐 회장을 나왔다는 얘기를 저희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참. 근데 그때는 그래도 예를 들어 뭐 대검 쪽에서 뭐 4명, 수사팀에서 3명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 이제 5대2로 바뀌었다고는 하셨는데 그런 거라도 알려졌는데 지금은 이게 검사들이 대부분이다. 요 정도까지만 알려지고 뭐 구체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알려지지 않아요. 이게 원래 공개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원래 심의위원회 그 개개 인적 사항이라든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일단은 그
근거 규정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 뭐 제목이 긴데 그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 자체가 비공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전문 수사 자문단 이런 조직을 비공개하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전 기자 입장에서 보면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왜 비공개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공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인가요? 심의위원회 인적 사항이나 내용을 비공개하는 거는 사실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의원이 뭐 공격의 대상이 된다거나 그렇죠. 어떤 의견을 그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정 자체를 비공개한다는 건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 일례로 수사심의위원회 양창수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그 규정은 공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내용이 공정하든 뭐 250명 위원 중에 무작위로 일정이 되는 사람 중에 무작위로 추첨한다든지 이거는 아무 공정성 시비가 없으니까 공개를 하고 반면에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에 관한 규정은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그 규정 자체도 비공개고 위원들은 뭐 당연히 비공개고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는지도 나중에 그게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됐다. 요 정도만 나오는 거죠. 나중에도. 아주 간단한 결론만 뭐 불기소 자문이었다 뭐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논의가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 불기소를 해야 된다. 기소를 해야 된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또 알려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네요. 어찌됐든 근데 이제 수사팀에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하고 채널A 기자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검 윤석열 총장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대검에서 이제 수사 자문단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다 이런 구도인데 양쪽 얘기가 달라요. 수사팀은 지금 우리 수사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고 대검 쪽은 수사에 기본도 안 돼 있다 이러고 있어요. 검사님이 보시기엔 이 구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느 쪽 말이 맞다고 보세요? 이거는 뭐 검사님 개인의 검사님이 아니군요. 변호사님 개인의 의견이긴 하시지만 어쨌든 구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수사팀에 뭐 경력 있는 경륜이 풍부한 검사들이 질비한데 그게 수사의 기본이 안 됐다는 거는 그 이해하기 힘든 비난이고요. 그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무리한 수사인지 뭐에 대해서 아무런 그 구체적인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뭐 여죄를 뭐 별건 수사로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본이 됐다. 이거는 그냥 수사에 불과하죠. 예전 검찰이 이런 수사를 잘 쓰죠. 2012년 김강준 수사 때도 경찰이 먼저 수사를 개시했단 말입니다. 그때도 영장의 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기본이 안 된 수사다. 이거 그냥 항상 쓰는 어투죠. 어구죠. 그때도 그런 말, 그거는 이제 경찰 수사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앙지검의 수사팀 수사에 대해서 대검이 기본이 안 돼 있다. 근데 그 기본이 뭔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20년 넘게 수사하시던 분인데 기본이 안 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기본 안 돼 있으면 진짜 그 무죄인 거고. 근데 검찰이 뭐 타 수사 기간 지금 수사를 비난할 때 항상 쓰는 간용 문구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 수사 자문단을 그러니까 구성해가지고 수사를 한번 평가해 보겠다. 이게 이제 대검 쪽 얘기인데 이게 윤석열 총장이 이걸 하면은 언론에서 보도가 시끄럽게 되고 문제가 생길 게 뻔한 거잖아요.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도입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검찰이 이때까지 해오던 습관이죠. 국민의 시선, 이런 것들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게 권력의 힘이잖아요. 가령 KBS니까 KBS 그 정현주 사장이 조세처분 부가 취소 소송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배임죄로 기소가 돼서 다 무죄. 무죄 날 거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죠. 법원에 판사가 권유해서 하는 조정인데 그럼 판사가 배임죄 공범이거나 교사범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성립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는 너가 무죄 받을 거 알지만 죽도록 괴롭혀 주겠어 라는 게 뻔히 보이는 사건이면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죠. 그 무슨 불의 권력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지금 이제 정현주 전 KBS 사장 얘기는 이제 2008년 사건인데. 맞습니다.
그 사건 그러니까 그 습성인 거죠. 예. 그 습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뻔히 죄가 없는 걸 알면서 수사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것이고 그럼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습성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수사를 일단 봐주고 싶을 때는 수사를 안 하면 됩니다. 증거를 발견 안 하면 됩니다. 예. 살짝 들춰져 있는 한꺼풀 벗기만 하면 증거가 막 널려 있지만 증거 없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쓰는 거죠. 예. 그건 뭐 예전에 그랜저 검사 사건에서 네. 차를 받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야 이거 돈 줄게 이러고서 무마된 사건인데 예. 그리고 차를 받고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자 무마시키기 위해서 돈을 줬다가 아니라 돈을 빌리고 갚았고 둘은 친분관계에 의한 것으로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런 결정을 하신 분들이니까 예. 그 무혐의를 하기 위해서 온갖 기술이 동원될 수 있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검사들이 마음대로 수사한다, 자의적으로 수사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수사 자문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수사 자문단 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 출발점 자체가 네. 예, 강원랜드 사건에서 이걸 급조해서 만든 자문단이고 그걸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건데 네. 구성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처음에 취지는 뭐 이런 걸 알아요. 수사팀은 그 학생편아 터널 조카처럼 자기 사건에 대해서 그 자기 편으로 강력하게 보기 나름이거든요. 이거 죄 된다, 유죄 받을 때 이거를 제동을 걸자는 건데 네. 취지는 좋은데 그 의원 구성 방법 이게 공정하나는 다른 문제니까. 예. 그 구성이나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은 윤석열 총장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는 거 아닌가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공정한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제 검찰 대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의 긴밀한 의사결정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에 보면은 대검의 형사부가 자문단을 선정했다, 총장은 관여 안 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발표일 뿐이고 내부에서는 알 수가 없죠. 형사부에서 대검 형사부에서 제출한 명단 자체가 정말 어떻게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서 확정된 건지 저희 모르잖아요. 네. 그 나쁜 경우에는 그 명단 자체가 총장 쪽에서 왔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문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수사심의위원회는 무작위로 250명 중에 일정 되는 사람 중에 무작위로 선출하니까 그런 결론을 유도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없는데 이건 다르죠. 이건 뭐 의혹에 불과하지만 의심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총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총장님이 이때까지 의심되는 행동을 많이 보여오셨잖아요. 그 한명수 전 총리 뇌물 사건에서도 대검 감찰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사본을 구해가지고 복사본을 구해가지고 진정서 사본이요? 예, 진정서 사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켰다거나 그리고 그건 최근의 일이고 2020년 4월에도 한동훈 검사장 채널 A 건도 역시나 대검 한동수 감찰본부장하고 갈등이 있었죠.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수사자문단의 결론이 이제 오늘 나올 텐데 결론을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건 보기 나름이지만 일단은 그 수사나 재판이 모두 답이 정확하고 올바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신이 아닌 이상 과정이 공정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 국민들의 신뢰는. 근데 중간에서 이렇게 잡음이 너무 많고 내부 대검 형사부에서 자문단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실은 알 수 없고 이렇게 되면 글쎄요. 예. 근데 정말 더 심하게는 그 자문단이 공고지 그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수사팀이 자문단 결론에도 불구하고 기소해버리는 사태도 이거 순전히 저희 동상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애초에요. 이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대상자인데
수사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걸 믿을 수가 있겠냐. 지금까지 뭐 전례로 보면 이게 제대로 수사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검사가 검사를. 예. 그렇죠. 그리고 검사가 자기 그 직무상의 결정, 뭐 불기소, 기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벌받거나 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아요. 가령 뭐 이제까지 처벌받은 게 그 장호중 이재영 검사의 국정원 댓글 증거 인멸 뭐 그리고 증인들 미리 준비시킨 그 사건, 그리고 김진모 검사장이 그 남부지검 검사장이었는데 그 전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네. 예, 국정원 그 5천만 원 받아서 뭐 장진수 주무관에게 준 그 사건 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들이 검찰청 안에서는 예. 뭐 멀쩡하다가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밖에 나가면 이상해질까요? 그렇게 안에서도 나쁜 짓 하고 밖에서도 나쁜 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청 외에 나가서 청와대에 있을 때, 뭐 안기부에 있을 때, 국정원에 있을 때 일들로 조사를 받았고 처벌됐단 말입니다. 근데 네. 검찰 내에서 한 불기소, 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처벌받은 게 없어요. 이건 뭐를 말하냐면, 그러니까 그 서로 감사주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는 수사팀이 보면은 밖에서 네. 보면은 좀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수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사팀은. 네, 그죠? 그렇죠. 예. 이건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상을 하신다면? 근데 뭐 수사팀은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자문단의 경우는 예. 글쎄요. 공고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 불기소라고 자문을 받았을 때도 뭐 강행을 할 것인가 그것까지는 제가 뭐 예상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조금 회의적으로 보시네요. 지금 말투를 보니까. 예. 근데 이제 평소에 변호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네. 검찰 조직은 검찰 스스로 못 바꾼다. 약간 네. 좀 비관적인 입장이신 건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그 연수원 기수에 따른 위계 질서, 그리고 상명하 부의 문화가 너무 뿌리 깊어서 네.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렇게 개긴 사람들, 뭐 실제 말로 개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네. 보여줬잖아요. 이문정 검사 뭐 유배지 떠돌고 그 진행원 검사 그 영장 해소 사건 밝혔다가 그 보복 감찰 받고 뭐 박병규 검사는 이프로스에 글 열심히 올렸다가 7년마다 있는 적격 심사에서 잘렸는데 소송해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위축되죠. 예, 무난돌이 정 맞는다고 막 준불나게 얘기하다가 저런 걸 겪고 싶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피해는 다 국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개개인의 사건이 문제됐을 때 나를 위해서 옳은 길을 고집해줄 검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의심받을 행동들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뭐 사퇴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권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데 뭐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윤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채우시면 좋죠. 예. 그 지금 상황에서 그 정치권이 윤석열 찍어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거꾸로 야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근데 부당하게 몰아가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라면 그 개인사에 관해서 그걸 조선일보가 흘리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건데 이거는 수사에 관해서 지금 총장이 자기 측근이니까 개입하지 않는 것이 공정하게 보임에도 계속 개입하고 있고 심지어는 총장이니까 측근이니까 총장도 혹시 관여한 게 아닌가는 의심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연주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내가 그날 내 인생에서 가장 화가 났고 참담한 날이 그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검찰의 민낯을 봤다. 입시 문제는 내 기억으로는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사모펀드 얘기만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결론이 내려져 있더라고. 부부 1심 동체. 민정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론이 법무부 장관 낙마라고 얘기해요. 법무부 장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 말. 이것은 정치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이게 있었다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죠.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이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이제 8월이죠.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검찰이 진행을 했을 때 당일 윤석열 총장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만났고 그건 처음 알려진 사실이죠. 박상기 전 장관에게 조국 전 장관 조국 후보자죠. 당시에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흔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와 함께 이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당시에 청와대에 계셨죠? 예, 그랬었죠.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상황이요?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할 때 그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요? 처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네. 그날이 화요일이라고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요일마다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근데 아침에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소식을 저희도 춘추관에서 그런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 돌고 있다길래 이제 전해 들어서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고 그렇다 보니 이게 경위가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했죠. 네. 그 전화를 하는 상대는 이제 검찰 관계자들이거나 법무부 쪽인데 그 검찰의 거기 담당자는 원래 법무부 검찰국장한테 그 상황을 알리고 네. 검찰국장이 그걸 장관께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기도 했어요. 대검의 간부는 검찰국장한테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국장조차도 그 사람은 진짜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이제 이 상황을 처음 접하시고 알린 게 박상기 장관님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장관님이 그 국무회의 참석하려고 이제 오시는 중에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되니까 차관이 이제 밖방으로 뛰다가 마지막으로 장관님한테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라고 전화를 드린 것 같고, 그러니까 장관님이 총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그때 처음 받더랍니다. 그게 국무회의 시작하기 뭐 한 20분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장관님한테 얘기한 첫 마디가 이제 그만 내려오라는 뜻으로 제가 지시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뭐 그렇다면 그게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수단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했으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 마치고 돌아오시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 의도가 국무회의를 마치고 대통령께 이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 드려서 그만 그 지명을 철회하시라고 건의해달라. 뭐 이런 뜻을 담은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걸 이제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해석하는 게 지금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는 행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네. 최강욱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냥 예전 법대 교수님이었던 박상기 교수님의 해석이 아니고요. 네. 당시에 그 인사 개통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께서 그간에 쭉 느끼셨던 상황들이 있고 인지한 사실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를 한번 다 반추를 해보시면 어떤 고비고비마다 검찰이 그 행동을 결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의 사실을 흘리면서 언론을 이용하는 거는 물론이었지만 압수수색의 시기 같은 것도 보시면요. 조 장관이 당시에 그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잖아요. 그날 또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을 또 대대적으로 더 크게 한 번 더 하죠.
그리고 청문회가 벌어지면 또 부인을 기소하고 네. 그 전에 또 그 채널 A로 기억하는데 거기에다가 내용을 흘려줘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뭐 가족이 기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집요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사장이 임박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루어진 모든 그 행동들을 보면 상황이 다 정치적인 상황 고려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고 네.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인사권자의 그 의도를 인사권자의 지명을 이게 그 철회하실 것을 압박하는 그 본인이 사퇴할 것을 압박하는 그 결과적으로 인사권을 제약하려는 그런 것이었죠.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선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대검의 입장이라고 나와서 그걸 언론이 그대로 전하신 걸 보고 참 경악을 했는데요. 일단 그 사용하는 단어부터 보십시오. 장관께서 만나자고 요청을 해와서 내가 만나줬고 내용을 그런 식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께서 선처를 요청해서 그냥 듣고만 있었고 그다음에 뭐 한때 인사협의를 그 민정수석으로서 장관 총장과 같이 하던 분에 대한 뭐 얘긴데 이게 뭐 인사권자도 아닌 사람한테 무슨 그 거취나 낙마 이런 걸 운운한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워딩 자체에 담겨있는 그 오만함과 그 무례함을 보십시오. 지금 어느 쪽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그런 수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그걸 전제로 하고 본다면은 그럼 왜 그랬느냐? 왜 조국 후보자에게를 낙마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느냐? 이게 뭐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낙마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고 계속 검찰총장이 주장을 한다면 지금 아직도 더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되면은 더 이상 그런 발뺌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거짓말을 좀 그만 이제 중단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사모펀드 문제, 박상기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모펀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자기들이 그 론스타 수사나 뭐 이런 사모펀드 수사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거는 뭐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고 이게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안 걸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어떻든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조국 민정수석은 절대로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명백히 인사권자에 대한 도전이죠.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더 이상 얘기 못할 거다. 그게 어떤 건데요? 드러나지 못한 기억하시는 사실?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그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 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을 했고 또 한 달 남짓 그 또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 긴데 그 첫날 장관님하고 전화 통화하고 뭐 저녁 때 만나고 그런 상황만 있었겠습니까? 총장은 본인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움직였고요. 여러 군데로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본인이 직접 한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그 향후의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얘기를 입장과 의도를 드러내는 얘기를 여러 곳에서 했었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도 있다. 그거는 최강욱 의원께서 알고 계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어제 추미애 장관 그 지휘권 발동 관련해서 얘기 좀 여쭤보면요. 이게 전문수사 자문단 요걸 오늘 열기로 원래 했었는데 안 연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 지휘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외형상으로는 지휘를 받아들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것도 대검 입장으로 나왔었죠. 그걸 철회했다고 그래서 지휘에 응한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거 뭐 그러면서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지휘를 수용할 건지 논의하겠다. 세상에 장관께서 그냥 무턱대고 하신 것도 아니고 서면에다가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시하셔서 지금 지휘를 하신 건데 그런 지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일단 이 조치는 했는데 그 지휘에 따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군대에서 국방부 장관이
작전 지휘를 했는데 육군 참모총장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항명이고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일부 언론들은 그것을 그냥 받아 적는 데 그치고 그런 오만함이나 그런 불법성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지 저는 지금 참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거부할 수 있는 뭐 예컨대 뭐 이의제기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뭐 해석에 따라서는 네. 검찰총장도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한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뭐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과 검사는 구분되어야 하고요. 네. 그 이의제기권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애초에 신설된 것이 입법 취지였고 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외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수장이면서 정무직인 사람들이 택하는 방식이죠. 네. 네, 그리고 해야 될 도리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이거는 정말 헌정사상 없는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은 그러면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사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얘가 그랬었고 네. 또 받아들이고 사퇴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잘못했으면 총장이 그거에 반대해서 사퇴하고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서 또 장관한테 후폭풍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잘못된 것이라면. 예. 정무직이라는 건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국민들한테 묻고 책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겠다. 우리 부하들 모아서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유지한다면은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게? 글쎄요, 뭐 그 가정을 전제로 뭐 저희가 지금부터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그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네. 이분이 이런 어떤 법 규정과 그다음에 그간의 관행이나 절차를 파괴하면서 오로지 직권 구하기, 뭐 가족 감싸기 이런 거로만 지금 일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검찰 조직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관행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업무 처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 검찰이 나름 내부적으로는 지켜왔던 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지금 수사자문단이나 이런 것들을 어거지로 막 부장회의 의견까지 무시하면서 강행하는 바람에 네. 이게 지금 다 황폐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합법적이고 명시적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조차 거부하신다면 과연 이분이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끝끝내 유지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게 과연 뭘까?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거를 모르시겠습니까? 그 의도를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또 주권자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진위 여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중앙일보 보도였나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누구 좋은 일 시키냐고 내가 사퇴를 하냐. 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네. 그러면 사퇴할 뜻이 없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은. 네네. 그러면은 이게 한동안 또 이런 갈등 국면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도 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조직의 장래나 네. 그 국정 운영의 어떤 그 정상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본인의 아니고 계속 일관해왔던 정치적인 입장이 관철되는 거, 그러니까 정치적 효과를 계속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다른 뭐 전원들을 통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다라는 얘기들은 들었었는데, 뭐 그분 성향으로 봐서 캐릭터로 봐서 뭐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현 조직의 수장이라면 그것이 담는 의미나 그 파장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 검찰청의 여론이 뭐 다 반영된 건 아니지만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는 글들을 막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내부 게시판. 누구한테 반발하는? 그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그게 이제 우물한 개구리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처음부터 글을 올리고 뭐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도 글을 올린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건 이제 총장의 측근들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상해서 올릴 만한 사람들이 올린 경우도 있고 이제
이제 검찰 안에 있다 보면 검찰이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되고 검찰이 모든 것을 중심해야 되고 검찰이 절대 선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검사들의 착각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였고요. 네, 검찰하고 법무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게 며칠 전부터 나왔는데 계속 최고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하지 마라. 그리고 수사 결과만 총장은 보고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취소를 했는데 이게 수용한 건 아니다. 검찰 쪽에서는. 이렇게 좀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론을 더 들어보겠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얘기와 함께 지금 이제 사실은 이 다음 국면은 공수처 국면이 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네, 여기 현안부터 좀 여쭤봐야겠네요. 그죠? 네. 어제 장관의 수사 지휘 이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하면 한 두 번째 되는 거잖아요. 네네, 뭐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예. 비공식적인 것은 뭐 수시로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이제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이 검찰에서 지금 무리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자문단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볼 수도 있고 수사 지휘권이 네. 발동을 할 정도의 이게 사안이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보죠. 네, 이 문제가 이제 그 국민들의 관심도 네. 높아져 있고 네.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지금까지의 검찰의 잘못된 그 관행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뭐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네.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처리 과정이 뭐 매끄럽지 못하다고 할까요? 네. 아니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장관이 이제 지휘를 하기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사건은 따지고 보면 엊그저께 이 법사위에서도 네. 현안 질의를 하면서 법사위원과 법무장관 사이의 질의답변 사이에서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 채널A 기자와, 네.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 검사장, 네. 이 윤석열 그 총장의 측근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둘 사이에 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다 드러나고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구치소에 있는 이제 이 수감자를 찾아가서 네. 면회 중에 한 이야기 이런 네. 것들도 이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일테면 그러니까 방송사 기자를 통해서 네. 이 피의자를 뭐 협박 내지는 강요한 뭐 이런 그 정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뭐 일테면 협박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빨리 이 선거 때에 맞춰서 진술을 해라. 이런 이 선거 개입 의도까지 네. 이렇게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그 사안이었고 여기에 대한 이 검찰 내부에 예. 이 의견이 분분하고 또 갈등이 발생하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정리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도요. 당장 네네. 이제 어제 검찰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중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장관 지휘가 좀 위태롭다, 위험하다라는 취지의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위가 좀 무리가 있다라는 해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의 지위는 네.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네.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네. 그 장관의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중립성을 지켜야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은 아닙니다. 예, 독립성은 사법부 그러니까 예. 법원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준사법기관이라서 검찰도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이 과도한 얘기고요. 네.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는데 실제로 이번 이 지휘 과정을 통해서는 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한다라고 네. 하는 규정을 네. 어긋나서 과도하게 이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오히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다른 이 언론사를 예. 통해서 이 검찰총장이 이 평소에 이야기해왔듯이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네. 측근 지키기에 매달리기보다는 검찰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에는 이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네. 어떤 지휘나 이 간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특임 검사 임명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예, 그렇게 권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 야당 원내대표께서 네. 마치 이 법사위원장이 검찰총장을 에게 사퇴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독을 하신 건지 독해력이 부족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어제 낮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또 이야기를 했는데도 언론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저녁 때 또 다른 이 방송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오히려 검찰총장이 마치 여권으로부터 핍박받고 있고 네. 또 어떤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내기라도 할 것처럼 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이 검찰의 이 중립성을 해치고 오히려 이 음모적인 태도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조직을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특임 검사를 결단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거취를 그러니까 총장 사퇴를 결단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거취 결단이라는 것은 말이 네. 안 됩니다. 네. 2년의 임기가 보장된 네. 검찰총장에 대해서 거취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네. 부당한 일이죠. 예.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가 네. 과거의 전례로 보면은 사실상 윤석열 총장 보고 나가라. 옷 벗고 나가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라고들 많이 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도한 해석이고요. 예. 과거에 이제 15년 전인가요? 네. 예, 16년 전인가요? 예, 그 당시에 이 지위를 받은 네. 검찰총장이 이 지위를 수용하고 사퇴한 그랬었죠. 전례가 있는데, 예. 천정배 장관 때요. 예. 네네. 그 당시에 그 검찰총장의 이 행동이 네.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예, 그 지위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네. 그 지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지위가 정당하다라고 네.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윤석열 총장도 서울지검에 이를테면 지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서울지검이
이 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검사 동일체 원칙이 예. 이 법문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독을 할 경우 그것이 부당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이 권리도 이 일선 검사들이나 또는 하급 기관장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뭐랄까요? 지금 특임 검사를 결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검사장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오히려 또 이쪽 우려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팀을 오히려 배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특임 검사로 가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현 수사팀을 예. 팀에 특임 검사 권한을 주라 아. 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공정하다고 하겠죠. 지금 이제 21세기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 촛불혁명 이후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놓고 있는 나라고 네. 거기에 공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예. 이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라고 해서 네. 네. 검찰총장이 이를테면 수사를 이 방해하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더 떳떳해지기 위해서 윤 총장이 일선에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게 네. 수사 검사에게 이 모든 권한을 주고 이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또 그걸 마지막 최종 결과만을 보고받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윤 총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또 이 검찰 전체를 위해서도 알겠습니다. 이 바람직한 일이다. 근데 또 그것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의 취지인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수사 자문단은 소집하지 않지만은 아까 네. 말씀한 우려를 얘기하는 분들 얘기대로 검사장 회의를 거쳐가지고 오히려 지금의 수사팀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뭔가 결론이 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일선 검사장 회의를 전부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사실 어제 제가 그런 특임 검사를 수용해라. 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 총장이 그런 내용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미 어떻게 보면 윤 총장 본인은 네. 그런 결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예. 이 측근으로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후배 검사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결정하기보다는 네.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예.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 얘기 하나 여쭤보고 다음 얘기로 들어갈게요. 네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네네.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본인에게 네.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수사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이란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이걸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예, 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할 이 수사의 총 책임자께서 네. 이 어떤 결론을 예단하고 이 수사에 들어갔다. 네. 또 그것이 어떤 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네.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사권에 어떤 개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면 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네. 대해서는 이 두 분 사이에 좀 더 논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수처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네네. 많지 않아서 핵심적인 거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야당에서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추경도 네. 심사를 안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돌파하실 겁니까? 야당이 협조 안 하면 이거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구조상. 네, 저는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라고 보고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네.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 추천하는데 네. 이
협조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네. 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야당의 이 입장이 야당이 동의하는 공수처장이 임명되기보다는 야당에게 좀 더 불리한 공수처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이 뻔히 예고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 20대 국회에서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 제정된 법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국회 법 절차에 대한 이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지 실제로 공수처법은 법으로 성립돼서 이제 7월 15일이면 발효되는 법입니다. 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만약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야 된다는 거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삭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그 상황의 가정이지만은. 네, 뭐 그런 부분을 지금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야당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 그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 올 것인가라고 하는 데에 따라서 이 그 개정의 그 범위도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비토권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이 야당이 협조 안 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토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행 법에 이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 추천을 요청했는데 그거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희는 오늘 그 후보 추천을 위한 이 추천위원회를 당내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 조속히 논의해서 후보를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이 야당에도 지속적으로 이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뭐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5일이 시행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그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는 건가요? 야당 측에서는 15일 발효 후에 추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많이 기다리진 않겠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지금 법사위원장으로서 지금 법조인 출신이 아니시잖아요. 위원장님께서는. 이거 안 힘드세요? 이런 부분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뭐 사선 의원으로 하면서도 그렇고 주로 이제 그 법안을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요. 법률에 대한 해석이나 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법률가들께서 이 법 조문에 집착하시다 보면 보지 못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그 폭넓은 시각에서 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이게 초대 공수처장 지금 뭐 추천위원회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 공수처장이. 아무래도 이 그 공명정대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좀 더 한다면 이 공직 사회를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사회로 만들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신 분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